엄마가 정말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 나는 몰랐네. 매정한 건 너희야. 70이 된 엄마한테 마지막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매정한 거지. 엄마, 또 그만해. 이정화가 소리쳤다. 이 얘기는 끝이야. 나는 도장 안 찍어 절대로. 일장 생선 가게의 세월.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이정화는 이미 눈을 떴다. 50년을 이어온 습관이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창원시장 쪽에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다. 곧 생선들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니 주름살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72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특히 양 손바닥은 거칠기가 사포 같았다. 차가운 생선을 만지고 얼음을 옮기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굳어진 손이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어둠 속이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외워버린 길이었다. 22살 현우를 혼자 낳아 기르면서부터 걸었던 이 길을 이제는 손자 손녀들 얘기를 들으며 걷고 있었다. 정화씨 일찍 왔네. 먼저 온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정화는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의 자판을 준비했다. 플라스틱 상자들을 늘어놓고 얼음을 깔고 생선들을 하나씩 진열했다. 고등어, 갈치, 조기, 명태. 각각의 생선마다 그녀만의 손길이 있었다. 비늘을 정성스럽게 긁어내고 내장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손님이 보기 좋게 배열하는 솜씨는 50년 경력의 것이었다. 아줌마 고등어 2마리만 손질해 주세요. 첫 손님이 왔다. 젊은 주부였다. 이정화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생선을 손질하며 말을 건넸다. 애들 반찬으로 드실 거예요? 이 고등어는 어젯밤에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네, 감사해요. 아줌마는 정말 오래 여기서 장사하신 것 같아요. 50년 됐어요. 저기 아파트 보이시죠? 우리 아들이 20살 때 저걸 보면서 엄마 언젠가는 저런 집에서 살아보자 그랬었는데. 이정화는 뒤쪽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다. 지금은 자신의 빌라가 훨씬 마음에 들었다. 작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으니까.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줄을 섰다. 이정화의 생선은 언제나 싱싱했고 가격도 정직했다. 무엇보다 50년간 쌓인 단골들의 신뢰가 있었다. 정화 언니,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옆 좌판의 순옥이가 말했다. 왜? 손주들이 기다리잖아. 며느리도 힘들 텐데.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들어 집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들었다. 예전에는 장사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그리웠다. 오후 4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좌판을 정리했다. 남은 생선들을 얼음 상자에 넣고 하루 매출을 확인했다. 15만 원.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우유를 샀다. 며느리 서연이 좋아하는 커피도 함께 골랐다. 가방이 무거워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빌라 앞에 도착하자 3층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다. 계단을 오르며 이정화는 잠시 멈춰 섰다. 무릎이 아팠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계단이 이렇게 가파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열쇠로 문을 열자 8살 지호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우리 지호 잘 있었어?
5살 은서도 뒤따라 나왔다. 이정화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다. 어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며느리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정화는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커피를 서연에게 건넸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저녁을 준비하며 이정화는 자신의 손을 다시 바라봤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집을 마련했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돌보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구나, 내 손아. 중얼거리며 밥을 짓는 이정화의 뒷모습에는 5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는 마음도 살며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지만 오늘만큼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했다. 2장 한 지붕 두 식구. 현우가 가족을 데리고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다. 처음 며느리 서연이 어머니, 잠깐만 신세 지려고 해요. 라고 말했을 때 이정화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들 내외가 전세 보증금을 빼서 사업 자금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사업이 자리 잡으면 바로 나갈게. 뭘 미안해하니? 가족이 뭔데? 그때만 해도 이정화는 진심으로 기뻤다. 혼자 사는 집이 갑자기 활기로 넘쳤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빈 공간을 채웠다. 무엇보다 저녁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풍경이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호야, 조용히 해. 할머니가 피곤하시잖아.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이가 움찔했다. 이정화는 시장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있던 참이었다. 오늘따라 무릎이 유난히 아팠는데 손주가 와서 다리를 주무르며 장난을 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괜찮아, 서연아. 지호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너무 애들을 받아주세요. 버릇 없어져요. 이정화는 말을 삼켰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머니가 너무 좋으시대요. 하며 아이들이 할머니를 따르는 것을 기뻐했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요란했다. 서연이 그릇을 씻고 있었다. 이정화는 일어나서 다가갔다. 내가 할게. 됐어요. 제가 하는 게 빨라요. 차가운 말투였다. 이정화는 뒤로 물러서며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피곤해 보였다. 아이 둘을 돌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터였다. 서연아, 힘들지?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다. 현우는 사업 관련 전화를 받느라 베란다에 나가 있었고 서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이정화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하루를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여보,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베란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현우와 통화 중인 모양이었다. 어머니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도 힘들어. 아이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시는 것 같고. 이정화는 가슴이 답답했다. 미안하다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 자신은 손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 걱정에 잠이 안 오는 것인데. 다음 날 아침 이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아이들 도시락도 챙겼다.
서연이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이정화는 이미 다 준비해둔 상태였다. 고마워요. 서연의 감사 인사는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다. 현우가 출근하고 나서 서연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왔다. 그리고 이정화가 시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왜? 아이들 픽업하고 저녁 준비하기가 좀 버거워서요.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뭐라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예전에는 서연도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저녁도 함께 준비하자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니 아이들이 TV 앞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 지호가 달려와 안겼다. 이정화는 아이를 꼭 안으며 서연을 바라봤다. 저녁은? 아직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정화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설거지도 그대로 쌓여 있었다. 아침에 자신이 했던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다. 저녁을 준비하며 이정화는 점점 화가 났다.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집안일이 자신의 몫이 되어버렸다. 청소, 빨래, 요리, 육아까지.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 아이들 간식도 좀. 어머니, 빨래 좀. 어머니, 은서가 보채는데. 감사의 말은 사라지고 요구만 늘어갔다. 현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이정화는 이미 하루가 지친 상태였다. 새벽부터 시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일하는 이중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다. 엄마, 고생 많아. 현우의 말에 이정화는 쓴웃음을 지었다. 고생이 많다면서 왜 덜어주지는 않을까? 밤늦게 모든 일을 끝내고 방에 들어간 이정화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더 늙어 보였다. 석 달 사이에 확실히 늙었다. 이게 맞나? 혼자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현우 부부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사업이 자리 잡으면 항상 같은 대화였다.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조금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현실이 서글펐다. 3장 균열의 시작. 엄마, 잠깐 얘기 좀 해. 현우가 퇴근하자마자 이정화를 불렀다. 표정이 심각했다. 서연도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거실로 나왔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게 분명했다. 무슨 일이야? 이정화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현우는 한동안 말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려. 초기 자금이 더 필요해. 얼마나? 5천만 원 정도. 이정화의 눈이 커졌다. 5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그래서 말인데 현우가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받았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순간 이정화의 머리가 하얘졌다. 집을 담보로.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을 뭐라고? 어머니 명의니까 어머니가 도장을 찍으셔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만 잘 되면 금세 갚을 수 있어요. 서연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정화는 고개를 젓기 시작했다. 안 돼. 그건 안 돼. 엄마,
왜 안 돼? 현우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다.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 집인데. 내가 50년 동안 생선 팔아서 마련한 집인데. 알아, 엄마.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이정화는 주변을 둘러봤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자신이 하나하나 들여놓은 가구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이 공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담보로 잡는다고?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 망하지 않아. 확신해. 확신? 세상에 확실한 사업이 어디 있어? 이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현우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 집을 걸고 도박을 하라는 거야? 도박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서연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현우 오빠를 믿지 않으세요? 자식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집은 이정화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집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절약에 절약을 거듭해 마련한 유일한 안전망이었다. 늙어서 갈 곳 없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엄마, 내가 언제 엄마를 실망시킨 적 있어? 현우가 다가와 이정화의 손을 잡았다. 그건 그렇지만 이번에 성공하면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어. 장사도 그만두고. 나는 장사 그만두고 싶다고 한 적 없어. 하지만 힘드시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요즘 보니까 무릎도 아프시고 예전만큼 기운도 없으시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현우 오빠가 성공해야 해요. 이정화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던 걸까? 생각해 볼 시간을 줘. 엄마,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 결정해야 해. 내일까지. 응. 대출 절차 때문에. 이정화는 갑갑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루 만에 하라니. 내가 거부하면 침묵이 흘렀다. 현우와 서연이 서로를 쳐다봤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우의 말에 서연이 덧붙였다.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막막해요. 우리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고. 협박인지 애원인지 모를 말이었다. 이정화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이정화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집을 잃게 되면 자신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 72살의 전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현우네와 함께 살아야 할까? 그런데 집도 없는 현우네와 함께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어머니는 나쁜 어머니일까? 하지만 이 집은 자신의 전부였다.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이에 이 집만이 유일한 의지처였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 안 해주실까? 서연의 목소리였다. 엄마가 원래 고집이 세셔. 하지만 결국 해주실 거야.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정화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어머니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결국은 굴복할 거라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사업이 잘 될 텐데. 그래도 이해는 해.
엄마 입장에서는 무서울 거야.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도 절실해요. 이정화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절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였다. 그 순간 이정화는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 집에서 보호자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현우와 서연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뭔가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결정했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정화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현우와 서연의 표정이 동시에 어두워지다. 이정화는 그 순간을 보며 확신했다. 이들에게 자신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자원일 뿐이라는 것을. 사장 결심의 밤. 엄마, 현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시간 없어. 나도 알아. 안다면서 왜 결정을 안 해? 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지우와 은서가 놀라서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현우야,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를 낮춰?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정화도 참을 수 없었다. 내 집을 담보로 잡자는데 며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엄마의 집?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가족도 아니야? 현우의 말에 이정화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애 둘 키우면서 이 집에 얹혀 사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데요. 눈치 보인다고. 그럼 왜 안 나가? 이정화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나가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뭘 해. 내가 내 집에서 뭘 못하겠어. 엄마의 집? 엄마 혼자 사는 집이야? 우리는 뭐야? 너희는 손님이야. 손님. 이정화의 말에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손님? 나한테 손님이라고 했어? 그래, 손님.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손님. 현우가 주먹을 쥐었다. 엄마,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 그럼 처음부터 왜 들어오라고 했어? 그때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너희가 나를 이용하고 있잖아. 집안일 시키고 애들 돌봐주게 하고 이제는 내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하고. 서연이 울음을 그치고 날카롭게 말했다. 이용이요? 우리가 어머니를 이용한다고요? 그게 아니면 뭐야?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서연이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났다. 알겠어요. 나가겠어요. 내일 당장 나가겠어요. 서연아, 현우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 왜 이래? 왜 이렇게 독하게 나와? 현우가 이정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독해? 내가 독하다고. 그럼 뭐야?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며느리한테 나가라고 소리치고. 도와달라는 게 내 집을 담보로 잡자는 거야? 그게 그렇게 큰 일이야?
잘 되면 다 갚을 건데. 잘 안 되면? 그럼 난 어떻게 해? 엄마는 우리랑 살면 되잖아. 현우의 말에 이정화는 헛웃음이 나왔다. 우리랑 살면 된다고. 집도 없는 너희랑 집이야 다시 구하지. 다시 구한다고. 너희가 망한 다음에 뭘로 집을 구해? 현우가 말문이 막혔다. 이정화가 계속 말했다. 현우야, 엄마는 70이야. 다시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고. 이 집이 내 마지막이야. 엄마, 그런데 너희는 그걸 도박판에 걸자고 하는 거야. 도박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확실한 거야? 100%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다. 못하지. 그럼 도박이야. 내 마지막 보루를 걸고 하는 도박. 이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럼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정말? 정말.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가 정말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 나는 몰랐네. 매정한 건 너희야. 70이 된 엄마한테 마지막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매정한 거지. 엄마, 그만해. 이정화가 소리쳤다. 이 얘기는 끝이야. 나는 도장 안 찍어. 절대로. 그날 밤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짐을 쌌고 현우는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이정화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다. 각각의 집에서 각각의 가족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나? 순간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 마지막 안전망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더 잘못된 일이었다. 새벽 2시 현우가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정말 안 될까? 안 돼. 그럼 우리 내일 나갈게. 그래. 문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엄마 입장도 이해해. 무서울 거야. 이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의 이해하는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 고마워. 엄마, 나 정말 잘 될 거야.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래, 잘 되길 바란다. 현우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이정화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만큼은 확고했다. 오장 통영의 바다. 현우네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서연의 한숨소리도, 현우의 전화 받는 소리도 사라졌다. 하지만 이정화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참아가며 살았던 시간들. 이제야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움도 있었다. 손주들이 그리웠고 가족이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도 생각났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자신을 지킨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으니까.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틀 후 이정화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했다. 시장에 가는 대신 기차표를 샀다. 목적지는 통영이었다. 통영으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언제 오실 예정이세요?
모르겠어요. 언제 돌아올지. 매표소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이정화는 개의치 않았다. 정말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다. 기차 안에서 이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꿈이나 바람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먼저가 된 것이 아들을 낳고 기르면서부터였을까? 아니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였을까? 어쨌든 오랫동안 자신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존재해왔다. 통영역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이정화는 택시를 타고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달라고 했다. 어디 구체적으로요?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면 어디든. 택시 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서피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서 바다 구경하시고 펜션도 많으니까. 서피랑에 도착하자 이정화는 숨이 멎을 뻔했다. 펼쳐진 바다가 끝없이 넓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다. 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본 적이 있었을까? 시장에서 생선만 보고 집에서 가족들 눈치만 보며 살던 자신이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작은 펜션을 찾아 방을 잡았다. 방 창문으로 바다가 훤히 보였다. 펜션 사장이 친절하게 말했다. 어머님 며칠 계실 예정이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혹시 가족들과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혼자요. 사장이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이정화는 바닷가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소리였다.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이정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야, 이정화.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냥 이정화라는 이름. 이정화, 어떻게 지냈어? 바다를 향해 말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바다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파도가 좀 더 크게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이정화는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이 장관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며 펜션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살면서 바다 보는 게 질리지 않으세요? 질리긴요. 매일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데. 어머님 여기 좀 더 계시는 게 어때요? 보니까 마음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이정화는 매일 바닷가를 걸었다. 때로는 작은 어촌 마을을 구경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서 직접 요리해 먹기도 했다. 50년간 생선을 팔기만 했지 자신을 위해 요리해 먹은 적은 거의 없었다. 맛있네. 혼자서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만든 음식이라서 더 맛있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통영에 있어. 통영요? 갑자기 왜?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현우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언제 들어오세요? 모르겠어. 엄마, 설마 화나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이정화는 잠시 생각했다. 화가 났을까? 아니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다. 화 안 나.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엄마, 현우야, 엄마가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어. 이해해줘. 현우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언제쯤? 내가 준비되면. 전화를 끊고 이정화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오늘 바다는 특히 푸르렀다. 한 달이 지났다. 이정화는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었다. 펜션비가 부담스러워서이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다. 시장에서 간단한 알바를 구했다. 생선 손질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50년의 경력이 도움이 되었다. 시장 상인들이 신기해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왜 이런 시골에서 일하세요? 이곳이 좋아서요. 정말 좋았다. 아무도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이정화로 살 수 있었다. 저녁이면 바닷가를 걸었다. 어떤 날은 책을 읽기도 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책이 재미있었다. 현우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다. 사업은 다른 방법을 찾았고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한다고도 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엄마가 행복하세요? 어느 날 현우가 물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진짜 행복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정화는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정화 잘했어. 자신을 칭찬해 본 것도 오랜만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하지 않으면서도 매 순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바다. 이정화도 그랬다. 70이 되어서야 찾은 자신의 모습.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화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었다. 이정화만의 하루가.